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침입과 관련된 얘기예요.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엄청나게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단한 영토를 얻었고 엄청나게 대단했는 맞는데 그러면 그 이상은 없었느냐? 왜 없어? 몽고도 있고 대영 제국도 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더 크겠지. 대영 제국에 인도, 호주만 들어가도 그게 어딘데? 거의 대륙급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스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거점들을 만든 거죠.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고 그게 그리스 문화의 전파에 어떻게 보면 천병 역할을 했죠. 그래서 문화를 이식시켰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은 떡대는 엄청 큰데 문제는 붕괴되고 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문명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몽고는 그냥 힘만 있었던 거예요. 힘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하고 약간 다른 점이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 아버지인 마케도니아의 빌리포스 2세가 좀 일찍 죽고 그게 이제 경쟁 과정에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을 때까지 33살인가 34살인가 33살이네. 써있네. 149쪽에 33살에 죽을 때까지 이런 거 들으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33살에 죽었다는 게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갑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33살이면 비교는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오늘날 33살이면 여러분 애들 중에도 있을 거고 지금 결혼도 안 한 애들이 7천이고 어떤 애들은 취업도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33살이면 또 어떤 경우는 아직도 엄마한테 이렇게 좀 빠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 여러분 33살에는 애가 유치원에 다녔고 그죠? 여러분 애들이 33살에는 아직 시집도 안 갔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참, 시절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알렉산더 같은 대단한 사람이 실제로 33살에 죽었다는 거는 재밌죠. 야 저렇게 불꽃같이도 살 수 있구나. 20살의 왕이 돼서 13년 동안 정복전쟁 하다가 예수야? 예수? 한번 딱 걷어먹고 간 거지. 그런데 거기에 진짜 신의 한 수지. 알렉산드리아를 중간 거점 도시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켰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그리스 문화가 온 거죠. 뭐가 왔죠? 부속사의 베을림 기둥. 베을림 기둥. 그거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그 마크잖아요.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파르테논 신전 그게 베을린 기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투각 건물일 경우에 중간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막이 없어야 돼요. 이 벽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베을린 기둥이 시각 보정 효과가 생기면서 이렇게 배가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 안으로 약간 오목 렌즈처럼 들어가는 효과가 나면서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같이 추우니까 거기는 따뜻하거든. 그 지중해 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맞다. 어디 잘 안 다니시지? 저도 안타까워요. 저는 예전에 패키지로 한번 저 코로나 나기 훨씬 전에 패키지로 한번 갔었는데 근데 여행 다니는 건 진짜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지순례도 그렇고 그냥 여행도 그렇고 몰라 약간만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 저는 그리스에 제가 딱 가보고 왜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로 나갔는지 왜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됐는지 거의 그냥 내려서 한 이틀 하루인가 다녀보고 거의 감이 옵디다. 지중해는 나갈 수 있는 바다야. 저것들이 바다에서 깨벗고 목욕을 하고 있던데 아니, 이 목욕이 아니고 수영. 우리는 동해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진짜 만만한 거야. 걔네들이 거기서 그렇게 수영하는 걸 보고 아, 저들에게 바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풀장급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해양 문화가 가능했구나. 우리 동해는 그렇게 나가면 죽습니다. 저거는 공포의 대상이고 용왕에게 빌어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지. 그리고 걔네 물은 깨끗하고 잔잔하고 냄새도 없고. 야. 그리고 기후는 더럽게 또 좋아요. 야, 18도에서 25도? 크게 덥지도 않고 크게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기 참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농작물 어느 정도만 잘 나오면 그냥 앉아갖고 삼삼오오 떠들다가 철학이지. 떠들다 사람이 발전하는 거거든. 생각하고 별로 할 일 없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나오는 거죠. 뭐 별게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는 바다로 나갔는가? 아, 가보니까 바로 딱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서 고등한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국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먹었냐면 서북인도까지 먹었거든요. 서북인도까지. 그러면 그리스에서 서북인도까지 하이패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 통로가 열립니다. 몽고 때, 원나라 때 몽고가 제국을 해가지고 동유럽에서부터 우리 고려까지 쭉 하나를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국경으로 막히면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럽에 가면 그 국경선이 불분명하거든요. 유럽은 그냥 EU로다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유럽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국경하면 철책을 떠오르거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를 한국 남성들은 다 갔었으니까 그 국경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여성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렬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국경하면 이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 진짜 강렬한 이미지.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그 운전사가 국경을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클락션을 누르면서 국경을 여기서부터는 다른 나라예요 하면서 클락션을 눌러주는 거야. 마치 서울에서 경기도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하듯이 거기 그런 거 표지판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도 제대로 없어요. 차라리 서울에서 경기도 나갈 때 느낌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클락션을 눌러주지 않으면 국경인지도 몰라. 이게 그런 걸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이거는 말로만 들어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그러니까 완전 냉탕 온탕을 본 거지 지금.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봤었던 그 냉탕, 저거 진짜 잘못하면 모가지 날아간다 라고 하는 데서 도끼로 이마가에서 이 국경을 본 거지. 야,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물론 뭐 몽고 때 그렇게까지 지금 유럽처럼 완전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게 훨씬 넘기가 쉬웠죠.
넘기가 쉬웠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원나라까지 쭉 올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하이패스를 깔아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국이 한번 일어났다가 무너지면 그 뒤에 이게 역사적 패턴이 좀씩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게다가 문명권을 여러 개를 관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굉장한 제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마우리아, 좀 이따가 나올 마우리아 아쇼카 왕도 굉장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지역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 문명을 넘어서는 하이패스를 만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문명을 넘어서서 한국인이 민간에서 개발한 두 가지 놀라운 음식이 있지. 두 가지 문명권을 넘어서면서, 그게 소맥과 짜파구리죠. 소맥과 짜파구리. 예. 기업도 만들지 못한 거를 민간에서 두 가지 영역을 넘어서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그게 지금 나오는 150페이지에 나오는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5.5m짜리 창전술로 해서 밀어붙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보다 시대가 위로 올라가면 부처님 당시나 이런 때는 전차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너 같은 거 생각하시면,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차 같은 거 타고, 마차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게 전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서서 타고 뒤에서 서서 타서 활로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전차. 그리고 마차는 약간 다르죠. 마차는 어떻게 보면 수송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나 배너 같은 데 보면 그 전차들로 이렇게 쫙 경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리스나 로마 쪽에 가면 그런 이렇게 트랙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지금 트랙 같이 생긴 거. 그 원형 경기장 트랙 같이 생긴 게 사실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돌게, 이렇게 해서 막 경주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알렉산더보다 위로 올라가면 그런 식 전쟁이었고, 그런 식 전차전이었고, 알렉산더 때 되면 이제 민병대 전투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민병대 전투에서는 창 중심입니다. 무기는 칼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자꾸 칼 얘기하는데 창입니다. 예. 칼은 사람의 살상 능력이 생각보다 안 좋아요. 칼은. 그리고 재련 기술이 안 좋을 때는 칼을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근육이 물거든요. 칼이 들어오면 근육이 놀래서 이렇게 잡아요. 수축해요. 그때 어거지로 빼려고 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잘 휘면서 강한 칼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접어가면서 하거나 다른 금속들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층층이 해서, 그게 다마스커스 검이나 안 그러면 우리나라 연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접으면서 만드는 거고, 다마스커스 검은 연철과 강철, 강한 재료와 연한 재질을 쭉 이렇게 판넬처럼 만들어 가지고 압착시켜서 칼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휘지만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고, 그 다음에 잘 연하면 강도가 안 나오고, 그게 이제 큰 화두 중에 하나였었죠. 칼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칼로 사람을 베면 뼈가 있기 때문에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오래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두 명 죽이기 힘들어요. 칼로 한 3명 정도 이렇게 베면 이빨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살상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칼이 부러지는 게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칼을 2개씩 찹니다. 영화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왜 저렇게 불편하게 저 긴 칼을 2개나 차고, 쟤네는 하나 든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왜 그걸 긴 거를 하나를 차고 있지? 그럼 불편하잖아. 지금 목숨을 걸고 1대1로 지금 진검승부를 펼치는데 이따시만한 칼을 하나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몸이 굼뜨겠어. 그런데 왜 그걸 차고 있느냐? 부러져요. 부러지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그때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왜 칼을 하나밖에 안 차고 있습니까?
지휘용이야, 지휘용. 실전으로 1대1로 지금 맞다이를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지휘용이야. 그래서 하나만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이게. 그리고 칼의 소용보다는 창이 훨씬 더 소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법을 차고 창으로다 고슴도치처럼 만들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방패를 쓰고 창을 가지고 방패 사이로 딱 빼가지고 완전히 무슨 거북이 같이 만드는 거죠. 거북선이네, 거북선. 거북이보다는 거북선이 어울리겠네. 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 안 보셨어요? 로마 병사 이렇게 하면 자기 몸통만한 방패로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긴 걸로다가 해서 착착착 만들고 거기서 창 쭉 뽑아내고 이렇게.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활을 쏴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걸로 로마가 나중에 지배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창으로 해서 같은 창끼리 부딪힐 때는 더 긴 놈이 이긴대요. 더 긴 놈이. 그래서 이게 5.5m짜리 창을 가지고 그게 휘지 않는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최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쳐져가지고 죽도밥도 안 된대. 그렇게 해서 이걸로다가 밀어붙여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또 대단하거든, 여러분. 페르시아 고대 제국 페르시아 하면 뭐 대단한 거예요. 걔네는 이런 전법을 쓰는 게 아니고 막 카페트 타고 날아다니고 반지 문대고 이런 거 몰라? 램프 막 문대면 뭐가 나와가지고 진이 브루스 윌리스였잖아 그때. 알라딘 영화에서 그때. 그래서 흑인 진이가 가능하냐? 라는 게 있었지 그때. 그 논점 중에 디즈니 영화 이런 거 안 봐? 이번에는 인어공주가 흑인이 타당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논점이 되고 있고, 그때는 흑인 진이가 나온 거지. 램프를 문대면 흑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아시잖아, 그죠? 반지 문대지, 램프 문대지, 양탄자 타지. 와요, 어디 이겨? 그런 놈들 전부 알렉산더한테 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밀어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 쪽까지 가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은 이유는 몰라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냥 나이 먹어서 죽었다. 근데 33살에 나이 먹어서 죽기는 조금 그렇지. 물론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옛날에 뭐 평균 수명 자체가 한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33살에 지금 시집도 안 가고 있는데 무슨 그때 죽으면 되겠어? 그죠? 쉽게 죽을 상황 같지는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풍토병. 예전에는 물 갈아 먹고 음식 같은 거 갈아 먹으면 사람이 훅훅 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멀리 안 오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시골에 가서도 물 갈아 먹게 되거든요. 그게 뭐 우물물 쓰고 뭐 작두물 쓰고 지하수 쓰고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달랐죠. 그럼 막 배탈 나고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먹은 게 그때 정로환. 안 봤잖아요. 정로환이 생수하고 정수기가 일반화되면서 정로환이 사라진 거예요. 맞죠. 그 전에는 그냥 집에 상비약으로 있었다고, 정로환이. 예. 그리고 몸 씻고 위생이 강화되면서 고약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하고 그건 안 씻어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정로환. 근데 정로환이 이제 조금 먹기가 좀 상그러운 게 냄새가 나가지고 먹고 나면 목에서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지. 경험해 봤잖아. 그래서 그거를 당이정으로 만들어서 겉에다가 이게 회스탈처럼 껍질을 해가지고 약간 사탕 발림을 해놓으니까 아유 먹기가 좋아요 이랬었던 시절이 있는데 끝났지.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먹지만 나는 그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가래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가래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가래가 있어서 그 가래 뱉는 통이 집에 있는 경우도, 양반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뱉고 그게 논다고, 노쇠로 된 거. 그거 아세요? 인도 율장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가래 뱉는 통이 있어. 옛날에 그런 거 모르셔요? 아니, 그 양반집에 좀 잘 살아야 봐. 이제 못 사는 집은 그냥 바닥에 뱉었고, 양반집은 그게 노쇠로 된 게 있어. 이렇게 한 요만한 거, 간장 종지보다 약간 큰 거, 그게 있어. 그래서 요강하고 이게 두 개가 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털 같은 거 뽑고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러면 그거 모아놓는 통이 또 하나 있고, 그거는 12월 31일 날 그걸 다 모아서 태우거든. 자기 손톱 깎은 거랑 다 해서 그렇게 그런 거 몰라요? 가래뱉는 통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용각산이 그렇게 유행했던 거예요. 용각산이 그렇게 유행했던 거예요. TV 광고를 할 정도로 잘 팔렸었던 게 용각산이었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유명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용각산 맛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맛으로 좀 먹었었거든. 왜 먹었냐? 그거 못 느껴요? 여러분은 몰라?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맛있지. 심심하니까 먹었던 거지. 그거만 먹었나? 저 원기소 이런 것도 먹고, 비타민 씹어 먹는 거 사다 주면 원래는 그게 한 2달 먹어야 될 거를 뭐 한 보름이면 먹어. 간식같이.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왜 모르는 줄? 여러분은 맞다, 그런 것도 없었지. 뭐 여러분이 뭐 원기소를 먹어봤겠나? 아이고, 일제 강점기 사람들이 뭘 먹었겠어? 울릉도 호박엿 그 침 바른 거나 먹었겠지. 그때 연 만드는 데 가보면 막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땡기고 막 이랬거든. 지금은 기계로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데, 그때는 옷걸이 같은 데다 해갖고 이렇게 엿을 땡기거든. 그럼 손에 묻으니까 침 택대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땡기고. 그렇게 해서 침 많이 들어가면 많이 땡긴 거라서 거기에 숨구멍이 많아요. 그 엿치기 이런 거 있었잖아. 엿을 이렇게 깨가지고 숨구멍 많은 게 좋다. 근데 나는 숨구멍 많은 게 좀 더 맛있는 건 바삭바삭한 건 맞는데, 사실 원재료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숨구멍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공기 과자의 어떻게 보면 원조지. 공갈빵이지, 공갈빵.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엿이나 먹었겠지. 무슨 원기소를 먹었어. 시절 자체가 그때 나오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래서 그런 정도. 껌도 뭐 제대로 먹었어. 진짜 껌도 아니고 롯데 껌도 아니고 그 밀껌 이런 거, 밀 같은 걸 계속 씹으면 껌같이 되거든. 아셔요? 네. 아니 어른들은 아시고, 조금 모르면 행복한 거예요. 좀 젊은 거고. 밀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밀 자체를 계속 이렇게 씹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또 목화 씹는 사람도 있었고, 목화도 씹어. 목화 그 벌어진 거 말고 이렇게 알맹이 있는 거, 그거 씹는 경우도 있었고. 아유, 제가 제 얘기 들으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지. 그래가지고 그게 롯데에서 껌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여기 밑에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놈 껌 띠버 씻고, 그 다음에 그거 단물 빠지면 그 설탕 좀 묻혀가지고 또 씻고, 그 다음에 그 색깔 낸다고 크레파스랑 같이 씻는 놈도 있었어요. 아니 진짜. 크레파스랑 같이 씹으면 이게 색깔이 난다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그런 행동들을 했나 싶지만, 그때는 또 그랬었잖아. 그리고 또 그 껌도 그 소리 내야 되잖아. 또 짝짝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나는 그걸 배우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혀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하면 그 소리 잘 내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이제 그 소리 내가지고 합격하면 차장이 돼, 버스에. 차장이 그 껌 씹는 거가 주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맞잖아. 희한하게도 그걸 그렇게 껌을 씹고 있지.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껌 안 씹어. 껌 안 씹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껌을 잘 안 씹었어요. 저는 원래 그냥 단물 빼먹으면 뱉고 이랬어가지고 저걸 뭐하러 씹나 귀찮게. 우리는 그런 쪽이었었고. 사탕도 지금은 이제 좀 늙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사탕도 깨물어 먹지. 그거 귀찮아서 못 빨아먹어요. 그래서 막대 사탕 주면 내가 얼마나 짜증내는데, 왜냐면 막대를 깨물어서 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좀 좋은 거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가위로다가 막대를 잘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안에서 빨아먹으면서 깨물어, 나중에. 그래서 막대만 뱉어, 한 이만한 거. 슬픈 과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막대 사탕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눈깔 사탕, 그 이만한 거예요. 입에 넣으면 이게 잘 안 다물어도 처음에는 한참 먹어야 이쪽 볼로 가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입에 꽉 차가지고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댕기고 이랬었지. 그리고 거기에 그 사탕 또 너무 시게 빨면 또 그 사탕이 질이 안 좋아가지고 비어요, 혓바닥이. 혀 돌기가 잘리잖아. 그리고 그거 지금은 먹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또 옥춘 압니까? 옥춘이 뭐냐면 뭐 회갑잔치 이런 거 하면 요 앞에 가짜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도 더럽게 들어가지고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싶은 거를 지금은 아무도 안 먹고 사진만 찍고 빼지만 예전에는 그걸 진짜 뜯어서 먹었다니까. 그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옥춘이에요. 옥춘. 뭔지 아시죠? 그것도 먹다가 이렇게 쭉 빨면 혓바닥 따닥 잘린다고. 혓바닥 잘라 먹는 아주 귀신이야. 그래서 저는 혓바닥 몇 번 잘려보고 그거 안 먹었지. 그게 또 되게 아프잖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시딘인가 마데카소린 이거 붙이는 거 뭐예요 이거? 오라메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써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예 그런 거 안 먹어. 한번 딱 비면 안 먹어. 우리는 그런 거는 분명하다. 그런 건 분명하다. 네, 쌉소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알렉산더 때는 아무튼 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민병대 전투, 진법 짜고 민병대 전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서인도까지 쭉 왔을 때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물 갈아 먹어서 풍토병으로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자연사했다는 거. 안 그러면 부장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장들이 왜 죽였느냐? 13년 동안 전쟁만 하니까 밑에 놈도 죽을 것 같더래. 아니 평균 수명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13년을 전쟁을 하면 야 내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뭔데? 나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고생만 하고 이건 전쟁광이야. 누가 봐도 10장을 잘 만나야 되는데 안 끝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거리가 대충 지도에서 나오잖아. 그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인 거고 그 시절에 알렉산더 당시의 생각은요. 그 무진장 온 겁니다. 진짜. 달나라보다도 더 멀리 온 걸걸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지도가 없잖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계속 가도 끝도 없는 거지. 예,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어쩌고저쩌고 뭐 길 야 그거랑 생각이 달라. 그리고 원래 모든 게 모르는 길이 더 멀거든. 여러분도 한번 가봐. 처음 가는 길 모르면 되게 좀 멀어 보이고 올 때쯤은 좀 가깝고 이렇거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 그래서 인생도 한 40까지가 좀 천천히 가고 40 넘어가면 더럽게 빨리 내려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짜리 가면 3일까지 잘 안 가고 4일부터 이렇게 내려가. 그거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를 열흘짜리를 가잖아? 그럼 5일까지 이렇게 간다? 그리고 6일부터 이렇게 가. 이게 재밌어. 그러니까 며칠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쯤에서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처음에 한 열흘짜리 여행 가면 한 2, 3일은 되게 안 가. 이건가? 이러는데 나중에 끝쪽에 2, 3일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빨리 가지. 아니 다 느끼시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면 5월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달력은 매달 넘기세요? 제 방에는 지금도 3월달 달력이 걸려 있어. 울산에는 2년 전 달력이다. 달력 자체를 안 바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
죽으면 달력 밖으로 올까 싶어. 그래서 너무 끊임없이 전쟁만 하니까 알렉산더는 그게 성향이 맞았던 것 같고 밑에 사람은 이제 못 참는 거지. 그래서 날렸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날리고 나서 뜯어먹는 거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씩 차지하는 거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다 왕들이야. 이제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게 납득이 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일 중독이라서 계속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는 제가 딴 건 몰라도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승가대에서 9시간 수업했거든요. 세 과목 9시간 수업. 제가 월요일 날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세 분을 시간별로 딱 끊어가지고 뵙고 시간별로 끊어갖고 받고 그 다음에 2시간짜리 수업 하나 했고 그 뒤에 저 법연사 가서 맞수다 녹화 2개 했고 그래서 총 일정이 6개를 소화를 했던 거고 월요일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승가대에서 9시간 수업했고 세 과목 9시간 수업했고 오늘 제가 지금 10시부터 녹화해가지고 저녁 8시 반까지 녹화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아. 이렇게 살아야 먹고 살아.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같이 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그래도 너만큼 사는 사람도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거 끝나고는 다 끝나느냐? 아니죠. 작업해야죠. 또 다른 작업을 해야죠. 그 쉬는 시간에는 또 다른 작업들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 아무튼 그렇게 갔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인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본토에는 인도가 옛날에는 땅이 좀 달라 지금하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이런 데도 다 인도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도 인도 영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인도에는 못 들어갔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의 인도 침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국경으로 봐서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부장이 넘어 들어가죠. 넘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153쪽 보면 이제 지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때 알렉산더를 막았던 게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찬드라굽타. 알렉산더의 셀레우코스가 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는 못 들어갔고 부장이 군대들을 이끌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도 왕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쳐들어갔는데 인도에 그 당시에 센 놈이 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인도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일단 외부부터 와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연합군 수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셀레우코스를 막아내죠. 막아내는 이유는 저 장창전법을 뭘로 막았느냐? 제대로 붙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셀레우코스 입장에서도 나 같아도 안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152페이지에 나옵니다. 당시 찬드라굽타에게는 9,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대. 코끼리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9,000마리가 있는 거예요. 9,000마리를 밀어버리면 다 풀어가지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뭐 진법을 짜내 뭐 창을 들고 있네 안 됩니다. 이거는 반칙입니다. 반칙. 사람은 사람하고 싸워야지. 그것도 뭐 500마리 뭐 이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9,000마리 병력이 없느냐? 병력은 병력대로 있고 플러스 알파로 9,000마리 코끼리 부대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 그냥 딱 생각해봐도 야 이거 쉽지 않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대로 박 터지게 붙은 거라기보다도 한두 번 이렇게 딱 몇 번 합을 맞춰 보다가 아유 그만하자 이랬던 것 같아. 서로 그만하자. 왜냐하면 셀레우코스 입장에서는 이미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한데 위험하게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다 들이받을 필요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괜히 9,000마리 코끼리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이받아서 이기면 다행인데 깨지면 내 지배 체제가 붕괴돼 버리거든. 또 딴 놈이 또 흔들기 시작하겠지 밑에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찬드라굽타 입장에서는 연합군 수장이에요. 연합군 수장. 내가 전체 통의 대장이 아니고 연합군의 수장이야. 나는 연합군의 수장. 그러니까는 유엔 사무총장인 거지. 힘이 있냐? 생각보다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렉산더 쪽하고 부딪혀서 이기면 엄청나게 좋겠지만 졌을 때 내 자리가 날아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힘을 가진 걸 가지고 안쪽을 정리해야겠다. 연합군 수장의 그걸 가지고 밑에를 정리하겠다. 인도 안쪽을 정리하겠다라는 쪽이 찬드라굽타 생각이었던 것 같고, 셀레우코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먹었는데 굳이 내가 욕심 더 부리다가 실족하면 훅 간다. 마케도니아에서 인도까지 개고생하고 왔는데, 이런 거죠. 둘 다 야수의 심장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해서 찬드라굽타가 어떻게 보면 인도 알렉산더 군대를 막았다는 이름 속에 인도의 짱으로다가 등극을 합니다. 인도의 짱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그렇다고 진짜 대장이 된 건 아니고 연합군의 수장인데 강력한 연합군의 수장. 그러니까 뭐 반기문 총장님 이런 식의 유엔 사무총장 그건 좀 약한 거고. 아유, 그런 어른이 그렇게 대단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가 원수급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어른이 대통령으로 나올까? 이런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러면 야, 내가 그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나왔겠지. 아니 맞잖아요? 근데 한국 대통령이 나은 거지, 유엔 사무총장보다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볼까? 이러다가 에이 그만하자 뭐 이러셨겠지. 뭐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세지만 완전히 센 건 아닌 걸로, 그때 이제 찬드라굽타가 그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밑에 보면 빈두사라 찬드라굽타 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들만 101명. 딸도 보통은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자애도 한 1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하지. 누구 말 맞다나 혼자서 다 나셨어요? 가 되는 상황이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이거. 그렇게 해서 아들도 많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쇼카 왕이 되는 거고, 이 아쇼카 왕이 일종의 정변 비슷하게 친위 정변.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중에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을 때 친위 정변을 일으켜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 수시마라고 자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건 안 되지 이러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원이나 이런 캐릭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방원은 동생한테 가려고 하니까, 방석이한테 가려고 하니까 뒤집은 거고, 여기는 형한테 가려고 하는 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로 얘기하면 당태종 같은 사람이지. 자기 형인 이건성을 한테 왕위가 가려고 하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뒤집어서 아버지한테 맞선 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된 뒤에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쓴 게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 그러니까
부당한 상태로 왕이 되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계엄령 선포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랑. 왕권 강화에서 엄청나게 좋아요. 내 반대자가 있어. 그 반대자를 내가 다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면 왕국이 안 돌아가요. 나라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부는 살려둬야 되거든요. 진짜 나를 죽도록 그거 싫어하는 놈은 죽여야지. 그런데 마음에는 안 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반대 안 하는 놈은 살려두거든. 그래야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내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 제국을. 아니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드는 놈 냅둬야지.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이제 등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 버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놈들에게 군대를 줘가지고 파견 보내면 됩니다. 파견 보내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웃 나라랑 전쟁을 해. 거기서 전 병력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런데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사령관으로 앉히면 뒤집습니다. 이성계 위화도 해군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절대 안 되고 일부만 주는 거요. 뭐 별동대 하듯이 일부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기락하고 이기면 또 내보내면 되고 상 주고 또 내보내고 상 주고 또 내보내고 언제까지? 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가 되죠. 합법적으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게 되고 전쟁 상태가 되면 왕에게 발탁돼서 계급이 쫙 빨리 올라오거든. 일반 전시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군인이 장군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시체제가 되잖아요. 장군 달기가 생각같이 물론 어려운 일인데 일반 평시처럼 평화 시기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전투에서 몇 번 쫙쫙쫙 올라오잖아요. 유능한 능력을 보이잖아요. 장군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친일로다가 걸려가지고 사형언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그렇게 계시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이 안 터졌으면 박정희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능한 지휘관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본군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몇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친일이고 자시고 간에 일단 북한부터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합의가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순식간에 올라왔죠. 장군까지. 예. 그게 가능한 건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예,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왕을 보고 왕에게 충성하는 왕파가 됩니다. 왕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최초로 인도를 통일하게 되고 진시황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입니다. 아쇼카하고 진시황은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 공자나 노자가 활동한 거랑 비슷한 시대였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의 시대가 열리면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 통일했고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통일했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흐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에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게 생각보다는 강력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통일시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동중서가 항고주 유방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숙손통이가 항고주 유방한테 한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제국을 만드는 시기하고 방채종의 정관종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렵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통일 정책을 해서 통일을 한번 하고 전쟁을 해서 한번 통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문화적인 거하고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고주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그거를 한나라 같이 저렇게 수백 년을 가는 안정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 공신이 소하죠. 소하라고 하는 사람.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공신이 한신입니다. 한신 대장군 한신. 나중에는 결국 나대다가 여태우한테 죽었죠. 그게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그 고사를 남기고 죽었죠. 그렇게 해서 한신은 죽었고, 그리고 그 제국의 안정성을 만들어줬던 거는 소하죠. 소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들어설 때 무력으로 했었던 거는 이성계고, 이성계 이방원이가 했던 거고, 그거를 안정시키고 제도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거는 정도전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계유정난 때 그 세조 수양대군이 뒤집어 엎을 때, 그때 무력이나 책사 같은 거 역할을 했었던 거는 한명회고, 그 제도적인 틀을 공고하게 안정시켜줬었던 거는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그러니까 뭔 역할인지 아시겠죠? 서로 약간씩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쇼카는 자기가 혼자 두 가지를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국 통일이라고 하는 무력적인 것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국의 안정도 했어야 돼요. 그 안정을 기하려고 했을 때 카드로 썼던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쇼카 왕 때문에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기독교가 지금 저렇게 세계 종교가 되는 거는 나중에 로마가 기울 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렇게 국교로 올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로마 전성기 때는 히랍 신화에 입각한 제우스 중심의 12신, 올림푸스의 12신 중심이었고, 로마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니까 뭔가 새로운 반전 카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기독교 카드가 등장하면서 지금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제국이 하나씩 밀어줘야 돼요. 동아시아에서 유교는 누가 밀었느냐? 한나라 때 전한의 무제가 밀었죠. 무제가. 그리고 그 틀을 만들었던 거는 동중서라는 사람입니다. 전한의 무제. 한무제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뭐 한사군 설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역사책에도 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쇼카 왕은 그때 불교를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세계 종교가 되고, 그때 로마까지 사신을 보내서 불교 믿으라라고 하는 전법사들을 파견하고, 법대관이라고 합니다. 법대관, 대관 사신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교들을 다 퍼뜨려줬고, 그게 불교가 이제 초석이 깔리는 사건입니다. 아쇼카 왕은 왜 불교를 선택을 했느냐? 바라문교를 선택하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아쇼카 왕이 전생에 부처님께 모래를 보시한 공덕으로 왕이 돼서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런 전설 같은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쇼카 왕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 아쇼카 왕이 혈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봐요. 그러니까 왕이 높은 거예요? 혈통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혈통 좋은 게 좋아? 왕이 더 좋아? 그게 문화권마다 약간 달라요. 동아시아나 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왕이 더 좋은 겁니다. 혈통은 필요가 없어요. 왕이 직권으로 혈통을 세척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수리 자식이에요. 그래도 그 무수리를 왕비로 올려버리면 돼. 장희빈입니다. 너 왕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왕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대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그냥 계속 쩔입니다. 계속 서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임금만 그 권한이 있어요.
피를 세척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임금에게는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유럽 역사가들이 동아시아사를 쓸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쓴다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천민을 왕으로 시키는 전통이 있다. 천민을 왕을 시킨대.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라고 일거를 봤더니 그게 뭐냐면 경종, 장희빈 아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혈통 개념으로 봤을 땐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천민은 아닌데 그냥 신분이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조선에 누가 있냐면 정조, 숙빈 최씨 그 무술이거든요. 숙빈 최씨가 원래 무술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민이야. 천민의 아들을 영조지 영조. 그러니까 천민 출신들을 지금 왕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혈통 입장에서 보면 계속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천민이니까 사도세자 천민, 정조 천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 흑백 간에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봐. 미국이야. 흑백 간에 섞였어. 지금 뭐 아버지는 백인인데 어머니는 흑인이야. 이러면 그게 이제 흑인 계통의 피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러면서 저거는 순수한 백인은 아니다. 그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도 지금 왕자 마누라가 그 흑인 피가 섞였잖아. 그래서 걔를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졌었던 거지. 쟤를 왕족으로 편입시켜 줄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던 거지.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거지. 예. 그래서 그게 피의 문제거든요. 근데 인도는 피 중심이에요. 왕이라고 해도 피를 세척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그래서 아쇼카 왕이 뭐 용모가 취했다 어쩐다 나오는 걸로 봐서 아쇼카 왕의 어머니 계통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왕은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마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101명을 낳았대잖아. 이 과정에서 다 신분 좋은 여자만 있었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왕이 눈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지. 눈이 돌아갔는데 네 신분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되겠어?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홍길동 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신분제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불교를 파트너로 잡았을 확률도 있어요. 불교를 파트너로. 바라문교는 신분제에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는 혈통주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혈통을 부정하는 혈통에 대한 우월성을 부정하는 불교를 파트너로 삼았을 그러한 확률도 있고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화적인 거나 전설적인 거는 부처님 당대에 아쇼카 왕이 원래 전생에 태어났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나서 왕이 됐기 때문에 불교를 긍정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불교가 파트너로서 바라문교보다 훨씬 왕에게 유리했다.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데서 유리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57쪽에 3차 결집 얘기가 나옵니다. 3차 결집 얘기가 나와요. 아쇼카 왕이 불교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불교가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밥중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밥중이 뭔지 압니까? 밥중 들어봤어요? 먹고 살라고 출가했대. 먹고 살라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라고 출가를 했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전체 집단 자체가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어느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거 보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실업자 비율. 취직 안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지. 그럼 모든 사람이 취직하고 있는 사회가 어딨어. 그래서 한 5%에서 뭐 한 6, 7% 정도 되면 그거는 전원 실업 상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한 7, 8%에서 10%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 예. 그러면 직장이 없던지, 그러니까 일거리 자체가 지금 적던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그런 거를 쳐다보고, 정부는 그런 지표들이 안 좋으면 이제 또 꼼수를 써서 어느 정부나 다 똑같이 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비정규직도 막 이런데 취업 숫자에다 넣고 막 이런 짓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 프로테이지를 낮추려고 막 노력하고, 뭐 공무원 더 뽑아서 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별짓 다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30%예요, 40%예요. 이래버리면 나라 뒤집어지지.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유 우리를 그냥 포함시켜만 줘도 고마워요. 이러다가 자기가 쪽수가 많으면 권리를 보호하라.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3D 업종 같은 걸 잘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여성분들과 결혼해서 사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애를 낳게 되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을 하러 오신 분들은 1세대지 1세대. 그런 분들은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좀 어눌하고 하니까 차별을 받고 힘들게 사셔요. 힘들게 사셔.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2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지.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자고, 하지만 피부색이 좀 다르고 이제 좀 차등을 받다가 이렇게 소수다 보니까 차등을 받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숫자가 늘어나면 폭동을 일으키겠죠. 아니, 자기네 나라로 또 못 가.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왔어요. 갈 수 있어? 못 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박일준 씨 같은 케이스죠. 외모는 약간 흑인틱하지만 미국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영어 할 줄 알아? 몰라. 이해되시죠?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소수일 때는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죠. 다수가 되면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인들이 미국에 왜 들어왔어요? 자기가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했어요? 누군가 지구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요.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려온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그리고 계속 차별들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차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폭동도 일으켜 주시고,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대서독필된 사건, LA 폭동 사건. 그게 한인타운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때 원래 그냥 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흘러다니는 말로는 그랬어요.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폭동 시위대가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지. 저들이 단합을 해서 찍어놓은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하니까 그쪽에 병력들이 배치가 되면서 그 흐름이 한인타운으로, 코리아타운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길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그 교포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한국 그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다더라. 못 들어봤어?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러면 당연히 저게 되죠. 이제 자기들 권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미국은 안 될 것 같은데 유럽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요. 북아프리카나 뭐 모로코나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터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가거든. 걔네도 일하기 싫어하니까,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낙태가 안 돼요. 종교적으로. 그냥 다 낳는 거예요. 순풍순풍. 우리 흥부 형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두어 세대가 지나잖아? 이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왜? 기존에 있었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우리보다는 낫지만 걔네 다 1점대거든요. 우리는 0.7, 이제 올해 연말에 가면 0.6까지 떨어진다 하는데 1점대거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인데 한 4~5명씩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몇 세대만 딱 지나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특히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쪽수주의예요. 뭐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표만 많으면 정의예요. 표가 정의야. 정당하냐 타당하냐 다 대꼴. 표만 많으면 끝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단합해서 한번 프랑스 먹읍시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은 단합하기가 더 좋거든. 약간 등 따스운 사람들이 단합을 잘 안 해. 그리고 약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단합이 더 잘 돼요. 이유는 공공의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노조는 없잖아. 재벌은 노조 안 만들잖아. 노동자가 노조를 만드는 거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재밌는 설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아마 우리 죽을 때는 몰라도 우리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은 이슬람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고 정자로 먹혀. 정자로 먹혀. 야, 참 희한하지? 아니, 안 될 것 같아? 지금 추세면 100% 됩니다. 제일 먼저 넘어가는 나라가 아마 프랑스하고 독일일걸? 독일이 이민에 가장 관대하거든. 독일은 죄가 많은 국가라서 그런 인권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이렇게 풀어주죠. 하지만 결국 그게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다가올 거다. 재밌지. 유럽이 이슬람으로 먹힌다. 야,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미국은 흑인들의 숫자가 워낙 뭐 별로 안 돼서 무조건 많이 나야 돼. 많이 나면 전 세계를 먹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중국이 최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최고 잘못한 게 뭐예요? 산화 제한이었잖아. 중국도 1위를 못 찍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죠? 산화 제한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위에는 넓고 밑에는 하체가 부실한 인구 비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인도인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도는 안 가봐서 그래. 가보면 아직 멀었다. 인도 쪽에 투자하지 마. 그건 진짜 안 가본 사람이라서 그래. 근데 인구는 역전됐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1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더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대해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아쇼카 왕이 약간 정리를 하게 돼요. 정리를 하게 돼. 그게 이제 3차 결집. 그리고 아쇼카 왕 하면
근본 8탑 중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탑을 7개, 8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 8탑이라 그래요. 8개의 탑, 그 중에서 7개를 열어서 사리를 재분배를 합니다. 전국의 사리탑을 쫙 깔아서 만듭니다. 그거는 통치 이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런 때 보면 막 국기 하강식 뭐 이런 거 계속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단화 시키고 뭘 계몽하고 자고 일어나면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나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나란가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계몽이 돼서 사실은 그게 공과 가가 있는 거죠. 오늘날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일률적인 걸로다가 전부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때 집단적인 것들을 많이 했었죠. 새마을운동이 정부에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신장로를 삽으로 만들었어 주민들이. 그때 기억 안 나요? 삽으로 만들었어. 삽질로. 그래서 그렇게 처리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시대가 한번 또 갔죠. 갔죠. 그래서 그런 집단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리들을 아쇼카 왕이 밀어주니까 좀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3차 결집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그리고 아쇼카 왕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7개의 부처님 탑을 헐어서 그 안에서 나온 사리로 전국적으로 깔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이 불교가 깔리게 되는 그리고 지배 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우뚝 자리 잡게 되는 마치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국기 하강식 뭐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그걸 주입시켰던 거죠. 그리고 민방위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게 이제 북한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각성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만이고 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데 뭘 등화가지 훈련 이런 거 해봐. 그럼 몇 번 이런 거 받아보면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런 말 못해. 지금 당장이 위험한 것 같은 자꾸 이런 불안감을 주는데 조성해 주는데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등화관제 훈련하고 이러면 재밌었죠. 불 끄고 갑자기 서울에 불을 전체를 끄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불 켜고 싶으면 촛불 켜고 그 다음에 문이나 창문을 전부 담요로다가 덮어야 됐고 그게 뭔 효과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뭔 대단한 효과가 북한놈이 무슨 뭐 또라이도 아니고 어디가 주요 시설인지 파악하고 비행기를 띄우지 그것 좀 어둡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겠나 아니 지금 생각 그때는 그렇게 하면 다 숨어 있으니까 어딘지 몰라서 못 때릴 거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레이더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폭격을 하는 거지 비행기 타고 조종사가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가 청와대인가? 이러면서 폭탄을 누르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좌표 찍고 가는 거지. 야 이거를 눈으로 봐가지고 무슨 나이트 형제 비행기 타고 가냐? 덜덜덜 거리면서 가가지고 저기가 강남이래요? 저기 폭탄 2개 떨어뜨릴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했던 거지. 물론 뭐 바로 옆에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대단한 뭔가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전국에 까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체제가 바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종교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쇼카의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것이 강력해지게. 근데 실제로 마우리아 왕조가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어. 근데 아쇼카 왕이 이렇게 펼쳐놨었던 그 구조나 시스템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계승되면서 나중에도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마우리아가 공작이거든요. 지금도 오늘날까지 인도에서는 공작이 국조입니다. 국조. 공작새. 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제국을 건설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뭔가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왜냐하면 작은 나라들을 경영하던 것과 큰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내수공업 하는 거하고 내가 중소기업 경영하는 거 달라야지. 가내수공업 경영하는 거를 그대로 중소기업에 투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대기업이 되면 또 시스템이 바뀌는 거고, 그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 또 시스템이 아니 맞잖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틀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쇼카 왕이 불교를 통해서 자비의 정치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국을 만든 고대 제국에서 최초로 이런 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쇼카 왕은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인도 바라나시에 부처님을 위해서 기념으로 만든 그 석주가 인도의 국장이고 지금 모든 화폐의 도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쇼카 왕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은 광개토 대왕 플러스 세종대왕 같은 이미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둘 다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아쇼카 왕의 흔적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쇼카 왕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 후대에도 나도 아쇼카 왕처럼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누가? 진시황이. 그 진시황이 만든 시스템,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군현제. 그 진시황이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진시황이 처음으로 만든 거. 그렇지만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아쇼카 왕처럼 복지적인 거나 좀 너그러움 쪽으로 전향한 게 아니고 정복 전쟁은 다 잔인한 겁니다. 거기서 너그러움이나 자비를 바래서는 안 돼. 그럼 전쟁을 안 해야지. 뭔 소리야. 전쟁은 무슨 자비야. 자비는 그건 어차피 막 뒤통수 까고 가는 건데. 막말로 얘기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나 칼로 찔러서 죽이나 폭탄 떨어뜨려서 죽이나 뭔 자비야. 그게 윤리고 어차피 죽이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오히려 폭탄이나 총으로 죽일 때 윤리의식이 더 없다는 거죠. 칼로 찔러서 죽이면 내가 죽였다고 하는 강렬한 인상이 있는 거고, 총으로 쏴서 죽이면 그게 덜한 거지. 내가 쏴서 저 사람을 죽였지만 칼로 찌르는 리얼함이 없지. 폭탄은 떨어뜨리고 와서 저 걸프전 때 이런 때 봐봐. 비행기로 미군들이 폭탄 떨어뜨리고 와서 햄버거 잘만 먹더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 자기가 누른 폭탄에 의해서 몇 명이 죽는데 지금. 총으로 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건데 칼로 찔러서 1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면 점심을 못 먹지, 인간이면. 맞잖아. 근데 폭탄을 떨어뜨려서, 비행기 조종사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10명을 죽이고 와서는 낄낄거리면서 밥만 잘 넘어가더라. 가 되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떨어뜨린 폭탄에 몇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난 너무 슬퍼요. 이러고 있었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출격 못 하죠.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다가 너무 그건 법적으로 했죠. 법을 강화시켜서 사법적인 거를 강조해서 법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으로 엄단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제국이 크니까 그걸 법치 시스템으로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 거고, 아쇼카는 제국을 그래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바뀔 거다라고 불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 진시황은 잔인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리탑을 쭉 이렇게 열어서 전국에 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방교단이 동방교단을 맞먹으려고 하고 결국 1차 결집에서 이겼다더라. 상처뿐인 영광이긴 했지만 이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서방교단이 계속 문제는 뭐였냐면, 동방교단 쪽에, 동쪽에 부처님 사리탑이 다 있는 거죠. 사리탑이.
그 얘기는 서방이 이겼어도 당위성을 동방이 가질 수 없어. 종갓집은 저쪽에 있다니까. 우리가 종손이에요는 주장을 하는데 종갓집이 저쪽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고 있네. 네가 뭔 종손이야. 종가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방 교단이 그게 핸디캡이 되니까 계속 왕을 꼬드겨가지고 지금 쑤셔서 사리탑을 분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쪽 서쪽에 다 사리탑이 있으니까 그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지. 이러면 동방교단 쪽에서는 가만히 있나? 묻고 뭐 바보같이 우리 거 가져가세요. 아유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차별점을 주죠.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신대, 탄생하신대,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대. 탄생하신대 룸빈이 깨달음을 얻으신대 붓다가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설법하신대 노갸원 사르나트, 그 다음에 돌아가신대 쿠시나가르. 이런 성지들을 순례하고 거기야말로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데다. 부처님 사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무덤 같은 거고, 무덤도 중요하지만 그 어른이 생전에 사셨던 그 장소,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시대 때 무슨 대대로 살아오던 집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그 방에서 사셨어. 그 의미도 있잖아. 묘는 거기다 쓰는 건 아니잖아. 묘는 선산에다가 쓰니까 그 거기에는 우리 아버님의 시신이 모셔진 의미가 있고, 여기는 당신이 평생 사셨던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게 더 중요해? 이게 조금 애매하지. 이게 조금 애매하지. 당연히 시신도 당연히 중요하고 평생 사셨던 것도 중요하고, 좀 애매하지. 그 상황에서 사셨던 거를 막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부처님은 일반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화장을 하고 그걸 사리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거는, 이 장소는 안 옮겨지죠. 집을 헐었어요. 그래도 그 장소는 아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렇잖아.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율곡 무덤에는 안 가도 오죽헌에는 가. 오죽헌이 율곡 태어난대잖아. 맞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위성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 당위성을 끌어올려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방교단에서 이제 자기네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인도에서 4대 성지를 순례하고 8대 성지를 순례하고 이런 행태들로 지금까지 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사리를 분배했다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불교하고 협조했던 거. 그 다음에 서방교단이 동방교단을 따라잡기 위해서 분사리를 요구했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부분이 맞아서 그 84,000탑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탑이라는 뜻이에요. 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165 쪽 166쪽까지 나오고 167쪽에 지금 동방교단의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게 성지순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큰 중심적인 부분들 외에, 그러니까 큰 중심적인 생애에서 큰 중심적인 건 뭐냐면 탄생과 죽음. 이거는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생일과 기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부처님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게 더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출가, 첫 설법, 그 다음에 깨달음.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시작점 중에 하나인 거고,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첫 설법을 통해서 불교 교단이 확립되는 거고, 그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잘 나가게 됐어. 그러면 태어난 것도 기록을 할 거고, 이 사람이 언제 출가했다도 기록을 할 거고,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럼 그 올라간 자리에 대한 것도 기록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탄생하신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치에 입문한 것도, 지금 대통령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천복을 타고 나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정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현대 정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휘두루마뚜루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도 별로 없으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 누군지도 몰랐어. 그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허경영보다도 인지도가 훨씬 떨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후다다닥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그렇게 시도했던 분이 여러 분 있었어요. 예전에 정몽준 그 축구협회 회장 하셨던 그 어른도 그렇게 인기애를 해가지고 쫙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 안철수 씨가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 그 될 때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 떨어질 때 그때 양보했으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니 몰라,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대충 들어. 그냥 뭐 정치적인 걸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쪽에 시도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쫙 올라왔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낙마했지. 완주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완주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정몽준 씨도 그때 완주를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안철수 씨도 결국은 완주 못했죠. 그리고 그 말고 거기까지도 못 갔던 사람으로서 정운찬 총리라든지, 뭐 안 그러면 반기문 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계셨었고,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신 분 중에 한 방에 시작하자마자 성공하신 분은 지금 대통령님밖에 없는 것 같아. 야,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 아닌가. 이거 도대체 뭘로 해석할 거야? 정치판에서 수십 년씩 굴러가면서 이름 알린 사람들도 다 명멸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 싶었다가 대통령이야. 진짜 징계하지 않아? 이런 팔자도 있구나.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 귀신 나온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더라. 그게 그래서 귀신이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한번 봐봐. 그러면 태어난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고, 돌아가시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발을 디디는 거 의미 있죠.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검찰 하시다가 검찰총장 하다가 뭐 저저저 하다가 뭐 이상하게 되면서 정치인으로 그 이건희 여사 나는 그 말은 진짜 동의가 되던데. 당신들도 그렇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 하잖아. 이게 이렇게 될지, 누구도, 이거는 진짜 주식 예측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거 코인판보다 어려웠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치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거 진짜 의미 있는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기리는 게 지금 부처님의 탄생과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출가, 첫설법, 성도, 뭐 이런 것들을 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의미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장소를 기리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168쪽에 보면 열의 향실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이 그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맞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그거 말고 뭐가 있냐? 당신이 오래 주석하셨던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거 말고 처음으로 설법하시고, 그건 설법했다는 의미는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신 건 아니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래 사신 데가 있어요. 그게 영축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원정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사셨거든요.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또 신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계기가 되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서 출가했냐면 내가 해인사에서 출가했거든요. 해인사에서? 아니, 개를 해인사에서 받았다고. 개를 해인사에서 받았다. 그러면 해인사에 몇 번이나 가봤냐? 거의 몇 번 못 가봤습니다. 그냥 거기서 수계 교육만 거기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해인사에서 출가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어? 그럼 내가 산 데는 어디냐? 나는 울산에서 오래 살았고 월정사에서 오래 살았어.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행자생활은 제가 통도사에서요. 수계가 이루어진 거는 해인사에서 이루어져. 사는 거는 뭐 월정사 같은 데서 살고 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예를 들면 어느 산부인과야. 거기가 의미는 있지. 하지만 뭐
뭐 탯줄 자른 거밖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20-30년 살았어. 의미 있지.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열애항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요한 거 말고 오래 사신대. 그래서 법화경설법지가 영축산 열애항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서 많은 경전이 설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금강경이라고 하더라. 그런 정도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불교가 어떻게 확장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를 끝으로 해서 우리 수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확장 이야기 조금 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